네, 코인이 머니 시간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 흐름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가상자산의 시장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코인들 24시간 동안 등락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1위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2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3위에는 리플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대금 상위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1위에는 역시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위에도 동일하게 이더리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에는 USD 코인 있네요. 자, 다음은 거래소별로 주요 코인들 거래 상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업비트입니다. 1위에는 아르고 있고요. 2위에는 아더, 그리고 3위에는 리플 있습니다. 그 다음 빗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1위에는 테더, 그리고 2위에는 리플, 그리고 3위에는 아르고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코인이머니 두 분과 함께 볼 텐데요. 블로터 김가영 기자, 그리고 토미의 트레이딩 TV 박재영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기자님과 함께 이슈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부유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부유층 3명 중에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최근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025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유층들, 특히 이제 40대 이하의 좀 영리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한 리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부유층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늘어서 매년 지난 3년간 연평균 15%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3명 중 1명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거나 현재도 보유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투자자들 중에서 34%에 이르는 분들이 4종 이상의 좀 다양한 코인을 담았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코인들을 담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은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서 굉장히 빠르게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투자했을까라고 봤더니 평균적으로 4,2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고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비율도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액수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투자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수익률이 49%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수익률이 49%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49%가 아니라 10%더 높은 59%였거든요. 오히려 수익률에 대한 생각은 더 10%가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좀 비중을 뒀나라고 봤더니 투자 접근성 아니면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높게 보고 이것에 더 비중을 두고 투자했다는 비율이 30% 이상씩 좀 늘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에서 한 5, 6명 정도는 올해도 꾸준히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의향을 밝혔고요. 투자 의향이 없다라고 한 분은 1명밖에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어렵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침체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응답을 한 비율이 1명밖에 없다라는 걸 봐서는 부유층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됐냐면 저희 지금까지 코인 투자는 조금 사행성이다. 그리고 좀 위험도가 높다. 이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부유층들은 아무래도 위험 자산의 투자를 그냥 갑자기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다음에 투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가상자산이 어느새 투자 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숙도 그리고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작년에 승인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에서도 비트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리플, 솔라나 이런 다양한 코인들의 ETF들이 통과가 되려고 좀 준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ETF는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자산식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늘어나게 되면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슈로 첫 번째 이야기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기자님, 두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관세 전쟁에 흔들리는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은 언제쯤? 이라는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올라서 8만 6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었고,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좀 하락을 해가지고 9만 달러를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8만 3천 달러대로 떨어져서 방금 이제 시세 말씀해 주셨을 때도 8만 3천 달러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9만 달러를 좀 넘어서나 하고 기대가 모이고 있었다가 관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9만 달러는커녕 8만 6천 달러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백악관에서 중국의 관세를 뭐 245%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이고 관세 전쟁 같은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가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은 마감이라는 개념도 없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가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하기도 하고 즉각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시적인 이벤트가 앞으로도 좀 남아있고 관세 관련된 어떤 이벤트 아니면 발언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까 제가 부유층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좀 침체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높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ETF 같은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 이런 것들로 시장이 조금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이 지금은 조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코인을 좀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목적으로 좀 단타를 위주로 투자하는 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또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9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8만 6천까지 올라갔다가 또 8만 3천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만큼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봅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를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영 대표님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볼 텐데요. 박재영 대표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은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데 현재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네,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이미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계속 또 내일이면 또 이상한 말하고 또 어떤 말 할지 몰라요. 그래서 트럼프 입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차트 기술적 분석보다는 좀 거시적 마크로 이코노미에 조금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지지 구간은 여기 밑에 64,300불에서 66,600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지 구간은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까지 가격 도달을 한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이 9만 불 말씀하셨어요. 딱 하필 차트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적으로도 이 9만 불이 정말로 중요한 심리적 저항대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상방 돌파해줄 수 있을지가 물론 이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 달러 차트만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원화 차트 좀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토미님?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오늘 원화 차트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조금씩이 아니라 좀 많이 다릅니다. 그 김프가 좀 껴 있어가지고 자 원화 차트 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업비트 일봉 차트이고요. 자 달러 차트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오렌지 채널이 뚫렸었어요. 그런데 원화 차트는 아직 오렌지 채널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9만 불, 그 달러 차트에서 9만 불은 지금 이 원화 차트에서 1.36억 원에서 1.39억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고려 중인 지지 구간은 1억 500만 원에서 1억 800원, 1.05억 원에서 1.08억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달러 얘기하다 갑자기 오랜만에 원화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9,300만 원에서 9,600만 원 이렇게 두 개 지지 구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오늘은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이 차트 보시면 자, 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때 그리고 횡보할 때 내릴 때가 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횡보할 때 혹은 떨어질 때 각 이 시나리오마다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지 혹은 보합인지 혹은 떨어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트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는 약 64%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암호화폐 가상자산 중에 64%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는 이 제가 작도를 해놓은 이 채널 보이시죠? 이 위에서는 계속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고요. 하단에서는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이 상승세기까지 제가 작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상승세기가 뚫린다, 하방 일탈에 나온다, 혹은 여기 위에 제가 적어두었던 64.4% 혹은 67% 여기를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미넌스 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역대 고점일 때가 여기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예전에 1억 6천만 원을 찍었을 때 그리고 네. 11만 불을 찍었을 때가 여기예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졌죠. 왜냐면 그때가 고점이었으니까. 하지만 도미넌스 상으로는 계속 올랐습니다. 도미넌스는. 자, 여기 그럼 옆에 표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써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고점 찍고 떨어질 때 같이 동반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됐으니 여기 밑에 보시면 RSI도 충분히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겠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던 횡보를 하든 이 둘 중에 오르거나 횡보를 하면은 알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좀 메이저 알트코인들, 펀더멘털 좀 좋은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미넌스 분석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네. 한 가지 더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지표는 CC라고 합니다. 이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지표인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과 여기 나열된 이 자산들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CC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플링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커플링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0에 수렴할수록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언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90일 유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금리 인상은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달러 가치 약세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매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관세 유예를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달러는 관세 유예하고 나서 디커플링, 자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 디커플링 말씀드렸죠. 달러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반대로 금리는 여기 보시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때 금리는 오히려 커플링이 좀 짙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밑으로 내려왔죠. 최근에 다시 디커플링이 좀 짙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비트코인은 점점 더 독립 변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자산들의 움직임에 묶이지 않고 정책 변화나 유동성 흐름을 자신의 논리로 해석하는 그런 자산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불확실성과 구조적으로 변한 게 있을수록 이 디커플링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단순한 위험 자산을 넘어 새로운 금융 환경 속에서 자기 방향성을 가진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나스닥은 여러분 비트코인과 요즘에 정말 커플링이 높습니다. 나스닥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보시면 나스닥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계속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처럼 비트코인도 큰 하나의 그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달러는 하락을 하고 있고 금리는 커플링을 보이다가 또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원화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까? 원화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차트를 준비를 해봤어야 되는데 원화 차트를 보시면은 원화 차트도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딱 그 원화를 딱 빼서 보기에는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원화 차트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화 차트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르고 있고 가격은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달러랑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이더리움도 예전만큼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된다면 제가 빠르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락세기의 상방 돌파 여부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줄 수 있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그럼 여기 밑에 1220불에서 1280불 제가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들 잘 참고해서 매매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분석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만드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풀어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좀만 뭐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이런 강인한 자산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 변화나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비트코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상자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의 차트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단서도 찾아봤고요. 내일장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에 코인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 가지 투자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도 짚어봐야 되고 그에 또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 따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상자산과 종목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